여의도 사사건건입니다. 월요일 오늘은 서정욱, 장윤미 두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김영주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역 의원 하위 20%에 들어서 굴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탈당했던 김영주 의원이 이 국민의힘에서도 좀 영입하려고 한다 이런 움직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3일절 날 한동훈 위원장하고 만났어요. 그래서 곧 입당하지 않을까 국민의힘에 이렇게 점쳐졌었는데 오늘 바로 입당을 했네요, 서 변호사님. 지금 이제 그 민주당에서 윤리 평가 0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예. 뭐냐면 이제 그 채용 비리 연루 의혹 이걸 저는 이제 이거 처음 들어봅니다. 처음 들어봐요. 제가 이제 민주당이 묻고 싶은 거는 예. 이런 이제 채용 비리 연루 의혹이 있어서 0점 줄 사람을 왜 국회 부의장에 뽑았는가? 이게 저는 궁금해요. 국회 부의장을 하려면 이게 민주당에서 뽑아서 추천할 속에 추천해야 한 되잖아요. 거죠, 민주당에서. 채용 비리에 0점 줄 사람을 국회 부의장이 추천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채용 비리가 있으면 검찰에서 소환하거나 기소하거나 재판을 했겠죠. 근데 제가 알기로 그런 수사나 재판 기록이 없어요. 근데 왜 갑자기 채용 비리로 0점을 주는지 전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이걸 이렇게 민주당에서 그러면 왜 국회 부의장 추천했는지 이걸 해명해야 된다 봐요. 지금 보니까 이상민 의원이 나갔을 때도 민주당에서는 시선이 곱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김영주 의원의 경우에는 사실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탈당하기 전에 당에다가 쓴소리도 하고 그래서 당성 지지층에게 이렇게 비판도 받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있었는데 김영주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당내 지금 말씀하셨듯이 부의장도 했고 장관도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정부에서. 맞습니다. 좀 시선이 더 차가운 것 같아요. 그렇죠.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내에 계속해서 쓴소리를 던졌고 본인이 원하는 바가 관철되지 않았다는 본인의 결론의 그 경과, 히스토리를 국민들이 지켜봤습니다. 그것과 김영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결이 다르죠. 저는 되묻고 싶은 게 채용 비리 문제가 있어서 국회 부의장에 왜 추천했냐고 그러시는데요. 그러면 그런 인사를 왜 영입을 합니까? 반대로 말을 하자면요.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적이 있었죠. 언론에서도 보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공간위 차원에서는요. 당연하지만 이게 꼭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더라도 국민 눈높이에 따라서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 여러 음주니 아니면 이런 채용 비리, 성비위, 막말 이런 거를 하나의 감점 요소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었을 때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라고 굉장히 간단하게 해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 차례 소명을 요구했지만 원하는 최소한 문제가 없으면 어느 경과에 따라서 아니면 의혹 제기된 부분은 당사자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해명을 하면 되는 부분이었던 겁니다. 그런 절차가 없어서 전체의 이 평가 요소 중에 가장 차지하는 비중이 큰 윤리와 관련해서 점수를 낮게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경과에 대해서는 본인이 설명할 몫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이셨어요. 국회 부의장 민주당 몫을 했습니다. 한 8개월 전쯤인가요? 국민의힘에서는요. 김영주 의원을 징계 회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행 계획을 한 일본 관련한 그 문자가 노출됐다는 이유로요. 어떠한 교집합도 없고 지향점이 다른데 그냥 이번 총선을 앞두고 나간다? 이거는 정치적 명분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김영주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 입당하기 전에 여야 대표 간에도 공방이 있었어요. 좀 화면으로 보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분이 앞서 좀 짚어주셨던 김영주 의원의 채용 비리 연루 의혹 이거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것 때문에 0점 처리됐다 이런 식으로 하는 바람에 이제 김영주 의원도 반박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김영주가 0점이면 이재명은 마이너스 200점쯤 되나 이렇게 해서 또 계속 이제 언론에 오르내린 그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서 변호사님, 그 김영주 의원이 지금 그 지역구에서 지금 현재 지역구에서 좀 본선 경쟁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거 전략, 총선 전략 차원에선 그 점을 좀 염두에 두고 좀 영입한 게 아닌가 싶은데 만약에 그 본선 경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뒤에다 대고 나가는 사람 뒤에다 대고 이렇게 쉽게 말해서 스크래치를 내려고 했다는 의도 아니면은 이렇게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 점을 조금 좀 어떻게 좀 감안한 그런 발언이었다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아마 이제 그렇겠죠. 예. 민주당에서는요. 원래는 이제 이게 비밀이거든요. 0점이라든지 이 모든 게 결국은 이제 오히려 이제 김영주 의원이 탈당해서 국민의힘으로 가니까 오히려 이제 공격하는 게 아닌가 이래 보이는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우리 장 변호사님 말씀을 제가 반박하면 영입한 이유는 이제 그 채용 비리에 관계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입한 거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은 그럼 이제 국회 부의장 추천할 때는 왜 소명을 요구 안 했습니까? 이번에 왜 공천할 때만 소명 요구합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 오래전의 이야기거든요. 예. 오래전에 기사가 있었잖아요. 꽤 오래전 예, 아주 오래전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국회 부의장 추천할 때 그 소명을 물어봤어야죠. 진짜인지 아닌지. 그때는 아무런 소명 안 하고 부의장 추천하고 이제 공천할 때 되니까 소명하시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요. 이재명 대표를 한번 보자고요. 이재명 대표 법인카드 부인이 기소됐는데 이재명 대표 법인카드 소명해 보세요. 이렇게 물어봤습니까? 물어보지도 않았잖아요. 물어보면 이게 이재명 대표 법카 소명할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위정교사도 문자 놓지만 유창훈 판사도 혐의가 소명된다 했는데 물어봤습니까? 안 물어봤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수많은 범죄 혐의가 있는데 소명해라고 요구하지도 않고 그럼 이게 이재명 대표도 다 0점 아니라 이게 마이너스는 없다 치더라도 한동훈 위원장은 마이너스 200점을 했는데 그럼 이게 이재명 대표도 0점 처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김영주 의원만 저녁에 0점 하는지 이게 형평이 맞냐고요. 차라리 이재명 대표가 뭐 이 관련해서 뭐 공개하지 않았더라면 서정욱 변호사님도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반박하시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 변호사님은? 일단 이재명 대표랑 견주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죠. 국민의힘에서 특히 그러신데 일단 공간이라는 건 유권자들에게 민주당의 얼굴로 내세우기 위해서 여러 검증을 하는 그런 과정인 겁니다. 거기에 의혹이 되는 부분, 이재명 대표도 재판을 여러 건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전 당연히 이와 관련한 소명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의 어떤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당으로서는 정치 영역으로서는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운 지점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당사자의 소명이 얼마나 공간위원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지를 보는 그런 최소한의 단계였거든요. 공간위원들이 설득을 해야 유권자들이 설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단선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건과 비교할 수 있는지는 좀 의문이고요. 이재명 대표의 여러 건에 대해서는 거의 실시간으로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당 내에서도 평가가 있었을 겁니다. 이 부분이 정말 유권자들에게 선택을 못 받는 상황인지,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인천 계양을에서 한번 이미 사법 리스크라고 명칭되는 이런 사안들이 이미 노출됐을 때도 유권자 선택을 받았으니까요. 이런 부분이 정치 영역에서 같이 고려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김영주 의원 입당을 두고 당의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가 한 발언인데요.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영입한 그 인사들 좀 더 넓혀서 보면 이상민 의원도 있었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듯이 이상민 의원, 이제 민주당 의원 출신이죠. 두 분은 김영주, 이상민 의원. 그리고 운동권과 시민단체 출신들도 잇따라서 영입 공천하고 있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도 보이네요. 최원식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의원의, 그러니까 민주당 탈당한 지 꽤 됐죠. 근데 이재명 의원 바로 옆 지역구에 이제 공천을 받았죠.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이걸 두고 윤재욱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당의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거는 이제 좀 더 달리 표현해 보면 이념 스펙트럼을 좀 확장했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보수 언론 위주로. 그러면 그래서 이제 90년대에 이제 운동권 출신들 영입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얘기까지 해가지고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동의하십니까, 서 변호사님? 그렇죠. 일부 이제 뭐 보수층에서 일부 너무 그 과거 운동권이나 이런 데 좌파에서 활동한 분까지 영입하는 데 대해서 일부 비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예. 그렇지만 이게 대다수의 보수 성향의 그 유권자 국민들은요 승리에 목말라 있습니다. 일단 총선에 승리 안 하면요 국민의힘은 이제 그 세 가지로 나아가야 돼요. 예. 첫째는 이제 이념적으로 중도,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합리적인 진보 세력까지도 포용하는 예. 이 말은 이제 이념적 스펙트럼을 넓히는 쪽으로 나아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적으로는 서진, 호남, 예. 호남까지 나아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대를 보면 청년 쪽으로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국민의힘은 이게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기는 공천이 더 중요하다. 그렇죠. 이런 승리에 목말라 있으니 결국은 이제 그 협소하게 이념적으로 보수만 가지고 이길 수 있다면야 뭐 이게 순수성이 더 중요하지만 예.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저는 중도나 더 나아가서 그 합리적 진보 세력까지 포용할 수 있는 이념적으로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은 이런 이제 정당을 지향하는 거고 저는 이제 그 방향이 맞다. 그래야만 이게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뭐 강성 보수층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 내에서는 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 좀 반대 기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체성에 관련된 얘기가 될 텐데 오히려 지금 민주당에서 좀 비슷한 식의 비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외연 확장 필요하죠. 그런데 당의 기조까지 흔들어대면서 외연 확장하면 이합집산에 불과한 겁니다. 김영주 의원 예로 들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회에 요구했던 게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50인 미만 사업장 이 적용 시기를 유예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사실상 국민의힘의 입장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김영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노동계 몫으로 민주당에서 사선 의원까지 하신 분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냐?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경하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이건 기조가 다른 게 아니라 융합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노동과 관련은 아주 바로미터가 되는 이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강성희 의원, 진보당 의원에 대해서 이른바 입틀막 경호했을 때 국민의힘에선 전부 옹호하셨죠. 이게 경호 차원에선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정도 수긍되는 부분도 있어요. 대통령 경호라는 게 특수하니까요. 논란이 됐던 사안이죠. 그렇습니다. 김영주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입법부에 대한 모독이라고까지 개탄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떤 공유 지점이 있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이길 것 같으니까 우리가 데려와서 모셔와서 공천을 주겠다. 그 지역에서는 터잡고 있었던 예비 후보가 없었나요?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거기 보니까 김영주 의원이 탈당을 안 했더라면 이제 붙게 될 최원일 전 영등포 구청장인가요? 그분도 친명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정말 누가 친명이냐 관련해서는요. 본인들이 후보자들이 친명이라고 사실상 정치적 세일즈를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 친소 관계가 얼마나 두터운지는 사실 알기 어렵고요. 이번에 총선에 나온 정치 신인들 중에 친명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찾기 거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좀 더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추후에 지금 여야의 그 공천 작업이 국민의힘은 78%, 민주당은 70% 정도 예비 후보 공천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론들은 7분 응선을 여야 공천 작업 준비가 이제 7분 응선을 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 공천 과정에 대해서 여야 대표가 직접 나서서 각 당, 그 상대 당의 공천 과정을 이제 비판하고 있는데 그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술의 세부대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죠. 그렇죠? 세술이 뭐고 세부대가 뭡니까 도대체? 거기서 이재명 대표가 갈아 넣은 사람들이 기존에 있었던 사람보다 낫거나 다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아니라 다 무조건 김우영 씨 같은 분 아니에요? 무슨 마태복음 운운하면서 아첨 경쟁을 하는 분이잖아요. 우리는 현역 지역구 의원이 워낙 적어요. 그렇죠? 80여 명 아닌가요? 저희는 구조적으로 현역이 그렇게 많이 탈락되기가 쉽지 않은 구조이기도 해요. 민주당의 혁신 공천은 불가피하게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이 무리한 검사 공천, 측근 공천, 입틀막 공천, 그리고 썩은 물 공천은 엄청난 소음이 발생합니다. 분신의 삭발의 항의의 난장판 아닙니까? 이 난장판 공천은 조용한 공천의 아주 극히 일부분으로 취급하고. 예, 일단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죠. 국민의힘 공천 80% 정도 공천 확정했다는데 현역 의원의 82% 정도 현역 의원들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특히 중진 의원들이 70% 넘게 이제 살아남았고, 특히 이제 3선 의원 중에 컷오프된 게 유일하게 5선의 김영선 의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지표로도 그렇게 나오긴 하는데. 근데 지금 뭐 이재명 대표도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만 일단 국민의힘 관련해서 먼저 이제 장 변호사님께 먼저 평가를 좀 여쭤보죠. 보수 언론에서도 리필 공천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했던 사람이 그냥 또 하도록 자리 보전해준다는 겁니다. 현역 의원 중에 사실상 3선 이상 컷오프하겠다고 얼마나 인요한 혁신이 때 대대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 어떤 상황에서 상당히 국민들 어떤 박수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쇄신 필요하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총선에서 어떤 새 인물들을 영입하고 경쟁력 있게 내보낼 것인지 사실상 전혀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죠.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왜 컷오프가 안 됩니까? 지난번에 물갈이 폭이 컸다. 이번에 현역 의원 숫자가 적다. 이런 부분은 사실 변명에 불과한 거죠. 지난번과 비교해 보더라도요. 국민의힘 지난 총선 때 한 그 평균 연령대 이번 58
28세로 상향됐습니다. 여성 청년 공천 비율 다 후퇴했습니다. 이런 걸 퇴행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잡음이 없어서 감동적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삭발하고 또 분신하고 이런 게 어떻게 잡음이 없는 거겠습니까? 이 예비 후보들에게 어떤 프로세스에 따라서 정확한 어떤 양보를 이끌어내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매끄럽지 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장 변호사님 말씀대로 보수 매체들 사이에서도 좀 비판적인 얘기가 나오긴 해요. 그래서 이거를 서 변호사님 좀 시끄러운 민주당 공천 상황에 국민의힘까지 끼워 넣은 좀 무리한 기계적 균형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장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4년 전부터 퇴행했댔잖아요. 4년 전에 물갈이 많이 했습니다. 한 30% 했습니다. 그때 국민의힘이 더 많이 했죠. 훨씬 많이 4년 했죠. 전에는. 민주당이 28%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압승했습니다. 그럼 4년 전에 국민의힘이 참패했죠. 잘한 공천입니까? 그때 물갈이 많이 해서 지금 퇴행하면 4년 전에 공천이 지금보다 잘한 공천입니까? 공천의 목표는 이기는 공천이에요. 선거 지면요. 아무리 물갈이 100% 해도 잘못한 공천입니다. 이기는 공천. 이게 지역구의 가장 대원칙이고 목표입니다. 수단이죠. 물갈이는. 따라서는 공천의 최대 목표가 뭔가 이걸 이번에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 거의 지역에서 1등한 사람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3선이든 4선이든 1등하면 살아남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나머지 배려는 어디 살았냐? 바로 이제 비례입니다. 비례에서는 이제 그 청년이든 여성이든 장애인이든 호남이든 이런 이제 그 소수자든 배려하는 거는 비례에서 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구는 최대한 선거는 이기고 봐야지. 이기는 공천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 저는 국민의힘의 공천이 시스템에 따라서 가장 강한 자가 이기는 이런 시스템에 따라서 공천되고 있다. 저는 잘 되고 있다 봐요. 네, 오늘 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거대 양당의 공천을 좀 싸잡아서 비판을 했거든요. 자, 먼저 이 내용을 좀 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살찐 고양이들을 모두 생환시키는 무혁신 공천을 하고 그나마 새로운 인물은 운동권 청산을 위해 불러온 전향 운동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서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보죠. 자, 이준석 대표는 이러면서 경기 화성을 출마를 선언했어요. 화성을은 이원욱 의원 지금 현재 지역구인데 이원욱 의원은 옆 지역구로 옮겨가고 여기가 뭐 사지라고 표현을 하더군요. 본인은 이런 그 국민의힘을 향해서 이런 비판을 한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행보가?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의 대구 의원들 보고 계속 이 살찐 고양이다. 옛날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비판하면 그럼 이게 살찐 고양이하고 승부하러 가야죠. 왜 도망갑니까? 살찐 고양이가 무섭습니까? 본인이? 근데 대구에 왜 안 갑니까? 김종인 위원장도 이제 대구 가라 했잖아요. 근데 예. 본인이 화성을로 간 거는 아마 이제 거기가 반도체에 예. 있다 보니까 이제 젊은 청년들 요즘 젊은 20, 사람들이 30대 많아졌다고 이게 하더군요. 젊은 예. 청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인근에 뭐 양양자 의원 용인갑이나 그다음에 이원욱 화성 정의죠. 이런 이제 벨트를 만들어 보자 이런 게 의도로 보이는데 예. 제 말은 이제 거기도 그러면 이게 그거는 여성이 없습니까? 거기에 또 이게 어르신들이 없을까요? 저는 이제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꾸 이게 대구보다는 할 만한 곳이라고 보시는 대구보다 거죠? 낫다 보겠죠. 그러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대구 의원들 전부 살찐 고양이라고 비판하면서 그러면 이게 살찐 고양이는 잡으러 못 갑니까? 이게 저는 논리 모순이 아닌가 이래 보는 거예요. 예,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을 향해서도 날선 비판을 했는데 그 내용도 좀 보죠. 이재명 대표의 나 혼자 산다 공천은 둘째치고 진보당과의 단일화를 통해서 경기 동부연합과 종북전선을 구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거는 뭐 국민의힘이 그동안 지적해온 것과 좀 맞닿은 면이 있는 내용인데 자 그러면서 경기 화성을 출마 선언했어요. 예, 장 변호사님. 일단 양당을 싸잡아 비판하는 게 본인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확장시키는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예. 뭐 지역구 출마도 사실 대구다 뭐 이런 사실상 험지 나가겠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나마 당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출사표를 던진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평균 그런 입주자들 연령대가 뭐 30대 후반 중반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당선 가능성이 좀 높아서 저울줄에서 간 것 같은데요. 일단 민주당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종북 전선을 구축하려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위성 정당을 만드는 데 대한 국민들께 좀 죄송한 마음이 있는 부분이
있죠. 원래는 준연동형의 체제를 그대로 관철하고 이 양당제에 대한 어떤 반성적 고려로서 다당제를 구축하는 데 민주당이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그 체계를 유지하고 싶었지만 사실 국민의힘과 조율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위성정당을 사실상 직할 체계로 이렇게 운영하는 상황에서 총선을 앞두고 불가피하게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전선이 함께 한 테두리 안에 있어 보자라고 했고 거기에 진보당도 속한 거지 진보당이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적 고려 차원에서 민주당이 어떤 외연의 테두리를 넓히고자 했던 거지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하는 그런 방향성과는 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정훈 변호사님이 조금 짧게 좀 반박하실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볼게요. 특별하게 뭐 반박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공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지난 주말에 2일 새벽에 민주당이 심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러니까 1일 밤에 시작해서 2일 새벽에 이제 발표를 한 것인데 홍영표 의원이 결국 컷오프를 확정됐습니다. 그 임종석 전 비서실장 그리고 또 기동민 의원에 대해서도 결국 그 컷오프를 확정했습니다. 자, 반면에 당 재심의가 경선을 요구했던 이계호 정책위의장에 대해서는 단수 공천이 확정됐고요. 다음 날 이재명 대표 그리고 조정식 사무총장 등 지도부가 모두 또 단수 공천을 받아서 또 비판적인 기사가 좀 나왔었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전에 저 국민의힘 공천 상황 장 변호사님께 여쭤봤으니까 서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진보 매체들도 보니까 비명 행사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논평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 기동민 의원은 저는 뭐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제 라임에서 이제 그 1억에다가 양복 받은 거 이게 있으니까. 근데 제가 객관적으로 보면 3명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박용진, 그다음에 임종석, 그리고 이제 홍영표 이분들에게 그냥 경쟁자의 싹을 미리 자른다. 결국은 이제 그 나중에 당권이든 대권이든 경쟁자로 클 수 있는 사람 싹을 자른다. 한마디로 이게 친문 내지게 비명 학살한다. 이거 외에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임종석 실장막에 뭐 윤석열 정권 탄생에 책임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분은 이게 초창기에 비서실장이었잖아요. 뭐로 이게 왜 자릅니까? 그리고 홍영표 이분도 이게 납득이 안 되는데 왜 저는 이게 컷오프 되는지 지금 박지원, 정동영까지도 이게 기회를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세대 교체에도 안 맞고 도대체 뭐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박용진 의원은 상대적으로 진보 진영에서는 의정 활동을 이게 좀 활발하게 했다. 이런 데 평가가 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하고 당권 경쟁을 했잖아요. 저는 결국은 비명 또는 이게 친문 뭐 같은 말이지만 이런 데 경쟁자의 싹을 자르는 결국은 이제 그 이재명 1인 당을 한번 만들어 보자. 따라서 이게 그 나에게 충성하는 대표적으로 이제 그 차은우 씨보다 이재명 씨가 잘생겼다. 이런 이제 안규령 씨 같은 분 있잖아요. 이런 분들로 공천하거나 오늘 이제 광양 순천 있잖아요. 거기에 김혜경 씨 수행 실장 부실장 이분을 또 공천했습니다. 여성 전략 특구로 이런 식으로 이게 완전히 저는 이재명 대표 사당화시키는 게 아닌가 이래 봅니다. 이게 다 예고됐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과 발표를 언제 할 것인가 주목하고 있었는데 이제 새벽에 또 주말에 발표한 것 갖고도 이제 보니까 당사자들이 반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장 변호사님. 그러니까 언론 주목도에서 약간 피하고자 새벽 시간대 한 거 아니냐라는 어떤 해석도 나오는 것 같은데. 지도부도 고민을 좀 하긴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고 이 결과에 대해서는 많은 언론들이 좀 취재를 통해 가지고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라 이걸 시간을 좀 또 뜸을 들여서 공개하기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좀 새벽 시간대 불가피하게 언론에 공개가 된 부분도 좀 있어 보이고요. 지금 말씀 주셨다시피 민주당의 공천 과정이 매우 매끄럽다라고 보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더 떠안고 포용해서 같이 갔으면 어떻겠느냐라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언론에서도 좀 지나치게 친명, 비명의 또 프레임으로 조망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윤건영 의원, 고민정 의원 다 일찌감치 단수 공천 확정짓기도 했고요. 아주 전형적인 반명 의원이다라고 해서 분류되는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선, 2인 경선 체계로 또 분류가 되기도 했던 그런 점들도 비명계 있었어요. 경선에 이제 올라간 의원들, 박용진 의원도 그렇습니다만
좀 이게 좀 불리한 조건에서 지금 하게 돼서 그런 예. 부분이 있죠. 일단 예. 이제 박용진 의원은 본인이 하위 10%였기 때문에 감산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지역에 좀 오랫동안 터잡아서 지역 관리를 해온 부분이 있고 본인이 받는 그 표의 30%를 감산을 하는 부분이기 감점이 때문에 너무 많아가지고 예, 그 어려울 부분이 거라고 보지 않습니까? 또 이제 3인 경선 체계라서 어떻게 또 표가 분산될지도 한번 봐야 되는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당의 공천 배제 결정에 재고 요청을 했었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오늘 아침에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짧은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자, 임 전 실장 어제만 해도 전날 그 심야 최고 그제였죠, 그제. 예, 전날 심야 최고위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속내를 알아듣겠다. 그리고 나서 이낙연 대표를 만났기 때문에 언론들이 대부분 탈당을 시사했다, 탈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들 많이 썼었어요. 그런데 하루 만에 이제 수용했거든요, 서 변호사님. 하루 만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마 이제 그 본인은 이제 그 배지냐 아니면 이제 그 당권이냐 이게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예. 당장은 이제 배지가 필요하면 탈당해야죠. 그러면 이게 고향에도 출마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당권이 목표라면 예. 탈당할 수가 없잖아요. 복당도 그렇죠. 어렵고요. 예. 아마 이제 수차례 여러 번 이게 고민한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제 윤영찬 의원도 마지막 예. 순간에 잔류했잖아요. 윤영찬 의원을 설득했던 것이 탈당하지 말라고 설득했던 것이 임 전 실장 아니었나요? 이번에는 이게 윤영찬 의원이 임 실장을 설득한 것 같아요. 이번에 역으로. 아니 실장님 탈당하지 말고 우리가 당에 남아서 그 이재명 체제가 예. 감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빠르면 3월 달에 공천 끝나면요. 이재명 얼굴로는 이게 선거 어렵다고 지역구에 254명 후보들이 아우성 칠 겁니다. 그러면 이게 그때 벌써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고 아마 이게 비대위나 선대위 체제로 갈 수가 있잖아요. 오늘 서른 의원 같은 경우에도 탈당을 선언한 서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총선 결과가 안 좋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도 지금 말씀하신 당권을 좀 생각해서 염두에서 이렇게 이런 결정을 한 것이라면 총선 이후에 뭔가 좀 이재명 대표에게 책임론이 좀 생길 거다. 뭐 이런 계산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1단계는 이제 그 공천 마무리될 3월 중순쯤에 이재명 대표 사퇴론이 막 분물 터지듯 나올 겁니다. 본물 터지듯. 왜냐하면 이게 그 본선에서는 이재명 얼굴로는 이게 지금 민주당이 쉽지 않잖아요. 그다음에 2단계는 이제 총선 직후죠. 총선에서 이대로 이게 공천 갈등으로 만약에 민주당이 패배한다. 이러면 이게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이재명 대표가 오롯이 책임져야죠. 그러면 그때 임종석 실장이 대안이 되는 거죠. 이게 2단계고. 그다음에 마지막 3단계는 최악의 경우 8일까지 기다려보자. 8일 전당대회에 가면 우리가 이게 정통 적자 아니냐. 어차피 이게 우리가 대주주고 저 바지 사장이다. 저 세입자다. 따라서 이제 당권을 접수하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대권 노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도 하에 저는 임종석 실장이 고민 끝에 남은 게 아닌가. 충분히 이재명 대표와 당권 도전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서니까 남은 게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오늘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임종석 전 실장한테 이재명 대표 체제 유지가 어려우니까 그때를 노리겠다는 생각이냐 뭐 이렇게 또 멘트를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 네. 이런 입장을 냈고 정권 심판에 힘을 합치자. 그래서 이걸 두고는 좀 민주당 내에서는 좀 한숨을 돌렸다. 네. 사실 임종석 전 실장이 뭐 당을 나가면 네. 뭐 분당으로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언론이 주목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뭔가 어쨌든 그래도 임종석 전 실장도 계산을 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보세요? 저는 정치적인 어떤 고려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서 변호사님 말씀 주신 부분 중에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는데 아닌 부분은 이를테면 예. 민주당이 총선에 패배하거나 아니면 패배에 직면했을 때 본인의 역할을 고려할 거라는 그런 진단에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은 민주당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상당히 있는 정치인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뿌리가 민주당에 있다는 걸 알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여러 정치적 변수가 있을 때는 원리와 원칙대로 그냥 내가 어디서 태동한 정치인인가를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민주당 안에 역할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총선에 승리를 오히려 본인이 견인하여 내야 되겠죠.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건 일단 본인이 총선에 출마할 수는 없게 되었지만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 민주당이 이기기 위해서 본인의 역할은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 변호사님은 서 변호사님과 이제 다른 게 이제 총선에서 이겨야 임종석 전 실장도 추후에 나중을 모색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민주당이 총선에서 패배하면요, 그때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일단 이겨야 분당이든 무슨 뭐든 어떤 정치적 변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8월 전당대회에 대한 저는 생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민주당에 뿌리 내려서 성장해온 정치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권 도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 지도부에서 어떤 당 대표로서의 본인의 역할을 좀 전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친문을 비롯해서 비명계 중에서 이제 잔류한 의원들이 더 있죠. 자신이 하위 10% 또는 뭐 20%에 포함됐다고 공개하면서 그 사실을 공개하면서 현역 의원 평가를 비판한 민주당 의원 중에서 이 앞서 말씀해 주셨던 박용진 의원, 이 컷오프된 게 아니죠. 하위 평가에 들어가서 이제 경선을 치르는데 좀 어려운 여건에서 치러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요. 윤영찬 의원, 송갑석 의원, 김한정 의원 다 같은 처지인데 당 잔류를 선택을 했습니다. 경선을 치르기로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진표를 보면요, 상대해야 할 그 예비 후보들이 다 이제 친명 원외 인사들로 그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굉장히 좀 페널티도 감점도 좀 많은 상황에서 저분들하고 상대하기 때문에 사실상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대체적인 평가예요, 언론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 변호사님, 그 의원들이 남기로 한 거, 경선 패배 가능성이 높은데도 남기로 한 이유, 임종석 전 실장하고 비슷하다고 보세요? 아마 이제 박용진도 이제 저기 중요한 게 3자가 아니고 결선 투표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박용진 의원이 저는 이기기는 어렵다. 결선 투표 가면 이제 그 친명 표들에게 결선에서 단합할 거 아닙니까? 이성훈 변호사하고 정봉주. 근데 이분들은 아마 이제 과하 지옥을 견디면서 경선을 이렇게 치르긴 치르죠. 혹시라도 이게 경선에서 이길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아마 치르지만 제가 보기에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할 겁니다. 아마 이제 경선에서 대거 제가 보기에 그 하위 10% 20% 감점도 있지만 예. 실제는 지금 이게 개딸로 표시되는 강성 지지층 이분들이 상당히 그 경선을 좌지우지합니다. 따라서 저는 대거 이제 비명은요 아마 경선에서 패배할 걸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 탈당은 안 할 것 같아요. 결국 남아서 있으면 아까 제가 말하는 게 총선에 이재명 대표가 패배하면 이제 당권을 접수할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입니다. 이분들에게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총선 끝나면 바로 이제 선거법 재판도 나올 거고, 그다음에 위정교사 재판도 나올 거고, 그다음에 쌍방울 대북선거 따지 추가 영장도 청구할 거고, 그러면 이게 이재명 대표가 총선 패배하면 끝나지만 총선 패배 아니더라도 사법 리스크로 결국에 무너진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당을 접수한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저는 당이 남아 있을 걸로 봐요. 당내 세력화 또 이제 그 상황이 되면 뭐 여권까지 그걸 좀 기다리는 중이다. 뭐 이렇게 좀 평가를 하셨는데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당내 세력화를 만약에 도모한다고 해도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총선을 앞두고 뭔가 이 뭐 탈당을 하든 제3지대로 가든 이래야 유의미한 거 아니겠습니까? 경선에 이미 참여를 하면은 그 해당 지역구에는 뭐 나올 수가 없게 돼 있으니까요. 공직선거법상. 그렇다면 지금 총선이 3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정치적 선택을 한다. 그것도 탈당이나 무소속 출마를 강행한다. 그 선택지가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렵고요. 또 하나의 난관은 제3지대에 있는 새로운 미래가 이런 민주당의 당내 어떤 그 공천 과정에 불만을 가진 의원들을 수용하기에는 너무 좀 무매력인 플랫폼이랄까요? 정치적 미래를 걸 만큼의 안정성을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서른 의원 같은 경우만 해도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이낙연 대표와 상당히 가까운 정치적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내 어떤 분화나 분열의 움직임은 좀 가시화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임종석 전 실장하고 이제 이낙연 대표하고 이제 만났다는 얘기를 앞서 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광주에서 이제 출마 선언을 하려다가 임종석 전 실장 그 만나는 그 일정 때문에 끝까지 미뤘다가 오늘 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네. 근데 서른 의원 같이 이제 탈당을 선언한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새로운 미래하고 좀 연대해서 뭐 하겠다 뭐 이런 구상도 좀 밝히고 있던데 홍영표 의원도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는 걸로 지금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 연대의 확장 지금 보면 그 서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진짜 민주당을 만들어서 복귀하겠다는 좀 박정은 교수도 오늘 또 입장을 밝혔더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이제 그 이낙연 대표가 너무 시행착오를 많이 했어요. 자고 우민하면서 그 이준석 당과 합쳤다가 깨졌다가 또 이게 출마 선언도 기다렸다가 하는데
근데 지금이라도요. 예. 지금이라도 그 이낙연 대표는요. 호남에서 그 승부를 걸면 좋은 승부가 돼요. 호남의 민주당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좋은 인물들이 진짜 안타깝게 컷오프된 인물이 제가 봐도 너무 훌륭한 인물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에게 규합해서 호남에서 그냥 민주당과 1대1로 붙으면요. 안철수 국민의당 옛날에 28석 중에 23석인가 했죠, 호남에. 그 정도의 뭐 그 정도까지는 안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 좋은 승부가 호남에서 벌어질 수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흔들리지 말고 그 서른 홍영표 이분들은 탈당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미래연대나 연합이나 요 텐트 하나 치고 그다음에 새로운 미래 텐트하고 합치면 나름대로 이게 빅텐트 될 겁니다. 호남에서는. 복귀하겠다는 거라면 이제 진짜 민주당으로 해서 본인들이 이제 적통이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겠다는 그런. 그래서 저는 이제 당명도 새로운 미래도 하지 말고요. 그냥 민주연대, 민주가 들어가야 돼요. 제가 이낙연 대표한테 코치해 줍니다. 민주가 들어가야 돼요. 민주연대든 뭐든 연합이든 이래 되면요. 상당히 호남 민심이 흔들리면서 지금 수도권에 공천 학살당한 분들이 전부 고향은 호남이에요. 임종석, 박용진, 네. 윤영찬 전부 고향은 호남입니다. 그러네요. 이런 분들이 밀어주면요. 저는 상당히 선전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이낙연 대표는 자고민하지 말고 호남에서 승부를 걸어라. 이렇게 제가 권유합니다. 그 당에서 이제 잔류하기로 한 그 의원들도 이제 이제 총선 이후를 좀 생각해서 하는 거다 네. 뭐 이런 얘기 해주셨고 이제 당을 나가기로 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짜 민주당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네.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아마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에서 처음부터 있었던 뭐 본인들과는 이를테면 서른 의원은 뭐 동교동계의 막내다 이런 뿌리를 갖고 있고 뭐 여러 이제 그 유입한 경로는 다르긴 하지만 민주당의 원래 색채와 좀 더 부합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네. 200만 당원으로까지 오는 동안 민주당의 외연은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누구한테 정통성이 있고 뭐 적법성이 있다 이렇게 하기에는 이미 시대가 많이 와 버린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뭐 시대 정신이 이재명 대표다, 뭐 정청래 최고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어쨌든 당원들이 좀 뽑은 부분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적통 논란을 하기보다는 뭔가 지금의 민주당의 모습에 대한 어떤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정욱, 장윤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